퇴직 6개월 만에 노량진 자격증 학원에 등록한 61세 남성.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돈이 다 떨어졌거든요. 일자리는 없고 국민연금은 턱없이 부족하고 결국 책상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남 얘기 같으신가요? 경기도 수원에 사는 61세 김진수 씨는 35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퇴직 후 처음으로 백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3개월이 지나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고정비, 가족의 눈치, 은근한 소외감. 결국 김 씨는 생애 처음으로 전기기사 자격증을 준비하기 위해 노량진에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그냥 좀 쉬세요. 라는 자식의 말보다 아버지, 이제 뭐 하세요? 라는 주변의 시선이 더 무서웠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지금 퇴직하면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닐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50대, 60대가 생존을 위해 노량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공시생 대신 중장년 자격증 준비생이 줄을 서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나요? 아니면 뒤처지고 계신가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은평구 응암동 좁은 반지하 월세방 한켠에서 정우식 씨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올해로 64. 그에게 아침은 일어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일어나야만 해서 시작된다. 이불을 개키기 전 그는 늘 통장을 먼저 확인한다. 어제 들어왔어야 할 일용직 인건비가 또 안 들어왔다. 지난주 현장에서는 추가 작업비는 주말에 정산한다고 했지만 벌써 닷새째다. 정 씨는 원래 서울 강서구의 중소철강회사에서 38년을 일했다. 진급은 늦었지만 꾸준히 성실하게 살았다는 평가를 받았고 특별한 일탈도 없었다. 매일같이 새벽 5시 출근, 저녁 8시 퇴근이 몸에 배어 있었다. 퇴직을 앞둔 해 회사에서는 감사하다며 소박한 송별식과 함께 기념패를 건넸다. 마지막 퇴근길, 정 씨는 아내와 돼지국밥을 먹으며 이제는 쉬엄쉬엄 살자고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석 달도 가지 못했다. 퇴직금을 일부 쪼개 자녀 둘의 전세자금과 대학 등록금에 보태주고 나니 손에 남은 금액은 7,500만 원 남짓이었다. 그마저도 아내의 수술비, 본인의 허리디스크 치료비, 고장난 보일러 교체 비용으로 금세 사라졌다. 연금은 매달 58만 원. 아파트는 없고 남은 건 월세 보증금 1,000만 원 뿐이었다. 정 씨는 퇴직 4개월 차부터 아파트 경비직에 지원했다. 10군데를 돌았지만 나이와 허리 상태가 문제였다. 일은 쉽다지만 계단 오르락내리락이 많아 젊은 사람을 뽑는다는 말만 반복해서 들었다. 이후 편의점 야간 근무, 대리운전, 지하철 청소 등도 지원해봤지만 모두 경력 없음, 건강 우려 등을 이유로 고배를 마셨다. 결국 그는 노량진에 있는 전기기능사 자격증 학원에 등록했다. 같은 반에는 자신처럼 퇴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중장년 남성들이 절반 이상이었다. 하지만 공부는 쉽지 않았다. 80여 명이 수강하는 강의실엔 의자가 부족했고 강사의 설명은 20대 수험생 기준으로 진행됐다. 정 씨는 집에 돌아와도 복습을 할 수 없었다. 눈이 침침해 책이 잘 안 보였고 머리는 자꾸 흩어졌다. 그 와중에도 생활비는 계속 나갔다. 어느 날 그는 수업 도중 졸다가 강사에게 지적을 받았다. 선생님, 이거 시험 볼 사람만 들으세요. 놀 거면 나가시고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정 씨는 지하철에서 눈물을 삼켰다. 이 나이에 놀면 안 되는 건 알지만 공부까지 이렇게 치열하게 해야 하나 싶었다.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그는 하루 한 끼만 먹었다. 점심은 학원 근처에 1,500원짜리 컵밥, 저녁은 컵라면 반 개에 김치 몇 점, 월세 15만 원짜리 반지 하방은 창문도 작아 겨울엔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하루는 전기세를 아끼려 히터를 끄고 자다 감기에 걸려 이틀 동안 앓기도 했다. 병원에 가려다 진료비가 없어 편의점 감기약으로 버텼다. 더욱 힘든 건 사람과의 단절이었다. 예전 회사 동료들과의 단톡방은 그가 학원에 다닌다는 말을 꺼낸 후 점점 조용해졌다. 형님, 대단하세요. 라는 말은 처음 몇 번뿐이었다. 자식들과도 연락이 뜸해졌다. 아빠, 그 나이에 왜 자격증을 따요? 그냥 쉬세요. 라는 말에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쉬는 게 아니라 못 쉬는 거라는 걸 자식은 이해하지 못했다. 자격증 시험은 2번 떨어졌다. 첫 시험에선 실기 도중 장갑을 벗는 걸 깜빡했고, 2번째는 시력 때문에 도면을 잘못 읽었다. 3번째 시험은 여름, 체감온도 35도, 땀에 젖은 셔츠와 낡은 운동화를 신고 다시 고사장에 들어갔다. 시험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정씨는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손에는 음료 하나 들려있지 않았지만 그는 그날 처음으로 그래도 끝까지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로부터 2달 뒤 그는 자격증을 취득했다. 하지만 기뻐할 틈도 없었다. 해당 자격증으로 일할 수 있는 현장을 찾는 건 또 다른 싸움이었다. 안전교육, 장비 구입, 실습 경력, 그리고 현장 추천서. 결국 다시 백방으로 전화를 돌리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정우식 씨의 이야기는 뉴스에 실리지 않는다. 그는 그저 평범한 60대 남성일 뿐이고 특별히 극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지금 수십만 명 중 한 사람으로 노량진 학원가에서 또 하루를 버티고 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작은 주택가. 이른 아침 정갈하게 정원을 손질하는 80살 어르신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문상호, 올해로 83입니다. 지팡이 하나 없이 걷고 매일 오전 9시에는 인근 작은 공방으로 출근합니다. 거기서 그는 자신이 만든 나무 소품을 정리하고 찾아오는 주민들과 커피 한 잔 나누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는 일한다기보다는 산책 온 기분이라며 웃습니다. 이 노인은 사실 60즈음까지도 그리 눈에 띄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50대 초반부터 남들보다 조금 이른 결정을 하나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상호 씨는 원래 지역 한 제조업체의 생산팀장으로 일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규칙적이었지만 공장 내부 일은 언제나 바빴고 스트레스도 컸습니다. 그는 46이 되던 해 같은 부서의 동료가 심장질환으로 쓰러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몸과 돈을 동시에 챙겨야 한다는 결심을 했고 그의 인생 설계는 거기서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결정은 지출 구조를 완전히 재편한 것이었습니다. 월급은 500여만 원 남짓했지만 그는 그중 300만 원만 쓰고 200만 원은 반드시 저축했습니다. 집은 무리해서 대출받아 사지 않고 전셋집에서 살며 대출금 이자는 낭비라 여겼습니다. 사는 건 조금 불편해도 마음이 편하자는 게 그의 신조였습니다. 두 번째 결정은 재무 공부였습니다. 퇴근 후 밤 9시부터는 경제신문과 책을 읽으며 펀드, 채권, ETF 투자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받기도 했고 매달 일정 금액을 분산 투자하며 리스크 관리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영끌이나 몰빵 투자에 휘말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IMF 직후 다른 이들이 부동산 폭락으로 고통받을 때 그는 조용히 50평대의 구옥을 전세로 얻고 리모델링해 임대 수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결정은 건강과 관계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을 받았고 매주 토요일마다 지역 서예교실에서 활동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지금의 아내도 다시 만나게 됐고 인생의 두 번째 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돈은 쓰는 곳에 따라 삶을 바꾼다며 자신의 가장 잘 쓴 돈은 서예교실 수강료와 건강검진 비용이라고 말합니다. 60이 되던 해 그는 자녀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경제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 대신 내가 너희에게 짐이 되지도 않을 거다. 이 말은 자녀에게는 차가웠을지 몰라도 오히려 가족 간 경계와 책임을 명확하게 나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립했고, 그는 자신의 자산을 오롯이 노후 설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퇴직하던 해, 그의 손에는 약 3억 8천만 원의 순자산이 있었습니다. 여기엔 집 한 채, 임대 수익 월 250만 원, 금융, 자산 약 1억 3천만 원이 포함됐습니다. 그 이후 그는 자신이 살 집을 줄이고 반전세 소형 주택으로 이사하며 나머지 금액은 장기 요양보험, 건강보험, 여행기금, 문화활동기금 등으로 나누어 별도 관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시간과 여유라는 가치를 중심에 두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칠순에는 한국산능력 검정시험에 도전했고 70세에는 고양이 쉼터 자원봉사자로 활동했습니다. 80이 넘은 지금은 월 20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과 25만 원 정도의 연금, 소액금융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만으로도 생활에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돌아가신 후 나오는 유산은 없다고 이미 선언했고, 그 역시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다며 자녀들과의 관계도 의존 없이 안정적입니다. 문상호 씨의 하루는 매우 규칙적입니다. 새벽 6시 기상, 아침은 늘 직접 만든 미역국과 잡곡밥. 오전 9시 공방 도착, 12시 근처 시장 통닭집에서 점심. 오후엔 공방에서 나무를 다듬고 방문객과 이야기 나누다 3시쯤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녁엔 하루 한 잔의 맥주와 함께 뉴스를 보고 손자 손녀와 영상통화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는 요즘도 일주일에 한 번 지역 도서관에서 노후 경제 설계라는 이름으로 강연을 합니다. 들어온 수강료는 모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며 그는 이제는 돈이 아닌 경험이 사람을 살린다는 말을 자주 남깁니다. 문상호 씨는 특별히 유명하지도 많은 돈을 번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단단하게 노후를 준비한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누구보다 자유롭고 당당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을 맞으며 커피를 내리는 그의 표정은 누구보다 젊고 빛나 보였습니다. 사례에서 살펴본 정우식 씨와 문상호 씨처럼 퇴직 이후의 삶은 같은 나이라도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령층의 노동시장 재진입은 세계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 통계와 연구들은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층 고용률은 약 65%로 회원국 평균보다 높은 편이지만 고용의 질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 노무직 비중이 높고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절반을 넘는다고 합니다. 이는 곧 노후에도 일해야 하는 사회는 형성되었지만 그 일이 삶의 안정성과 존엄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의미합니다. 반면 퇴직 전 미리 준비된 기술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재취업의 문이 더 넓게 열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연합 고령인구 일자리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 근로자가 새로운 자격을 취득했을 때 취업률은 평균보다 약 25%가 높아졌고 연속 고용 기간 역시 약 2년 이상 길어졌습니다. 특히 독일과 북유럽 국가들은 50대 이후 국민들에게 재교육 및 직무 전환 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노동 참여율 개선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퇴직 후 경력 전환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한 고령자들이 기존 직군보다 60에서 100% 높은 수입을 기록한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일하는 노인이 아닌 준비된 시니어로서의 가치가 경제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고령층의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고립 문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고령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에 자율성과 역할감을 유지한 이들은 그렇지 못한 집단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절반 이하로 낮았고 의료비 지출도 평균적으로 30%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학원이나 자격증 교육 과정을 통해 또래와의 관계를 이어간 사람들은 정서적 안정감은 물론 삶의 활력도 함께 높였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자격증을 따야 한다가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직무 역량을 미리 탐색하고 지속 가능한 삶의 구조를 계획하는 데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지금의 50대와 60대는 퇴직이 끝이 아니라 인생 후반전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이며,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70대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고요. 특히 세계 각국이 인구 고령화를 맞아 점점 노년층의 노동력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단순한 체력 중심이 아닌 기술 기반, 자격 기반 일자리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글로벌 경제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중장년층이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데 늦었다는 인식은 이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으며, 실질적인 준비만 되어 있다면 여전히 많은 기업과 사회가 이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의 선택이 단순한 시험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10년, 20년의 삶의 안정성과 존엄을 좌우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 흐름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 고령화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움직이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대한민국 각 지자체에서는 이미 고령층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및 교육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을 통해 만 5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 커리어 전환, 재교육, 창업 지원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생애 설계 상담을 받고 실제로 적성에 맞는 직무를 연결받을 수 있으며, 컴퓨터 자격증, 회계, 창업 실무 등 실용 중심의 강좌가 무료 혹은 소액의 비용으로 제공됩니다. 또 경기도는 뉴잡루 자부 프로그램을 통해 퇴직자와 고령층을 대상으로 전기기술, 주택관리 사회복지사 자격증 연계 과정을 운영하며, 교육 수료 후에는 실제 지역사회 복지시설, 공동주택 등으로 취업 연결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전시 역시 5060 경력개발센터를 통해 퇴직 전문 인력을 지역 스타트업, 사회적 기업 등과 매칭하는 플랫폼을 구축했고, 광주광역시는 시니어 인턴십 사업을 확대해 월 최대 60만 원까지의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특히 강원도 강릉시는 중장년 기술기초학교를 운영해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바리스타 등 실생활에 밀접하고 고용 연계가 빠른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과 현장 실습을 병행하고 있으며, 해당 과정 수료 시 실제 취업률은 50%를 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 각 지역은 고령층의 일자리 연결을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제 프로그램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누구든 참여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 해외 사례를 참고해보는 것도 좋은 방향입니다. 일본은 이미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대표 국가로 생애 현역이라는 정책 슬로건 아래 정년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근무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만든 지역 활성화 협동조합 프로그램은 은퇴한 고령층이 지역 관광, 농업, 교육 분야에서 자신이 쌓아온 경험을 활용하도록 유도하며, 이들이 받는 보상은 경제적 수익뿐 아니라 공동체 소속감 회복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국가 차원에서 노년 전문 커리어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 퇴직 전후의 중장년에게 경력 재설계와 학습 경로를 제시하며, 이 과정을 통해 새롭게 창업하거나 사회적 기업에 재취업한 고령자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런 방향으로 점차 정책을 확장해가는 추세이며, 특히 2024년부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전국민 평생직업 능력개발 지원체계 구축이 본격화되어 고령층도 맞춤형 직업교육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도와 흐름 속에서 개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현실을 직시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격증은 단순히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한 수단이며, 가능하다면 자신의 경력이나 관심사와 맞닿아 있는 분야로 도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취업 상담, 무료 컨설팅, 심리 코칭, 중장년 커뮤니티 등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실질적인 생활 연결망을 만드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활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는 국가와 사회도 고령층을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로 인식하고 있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시니어 세대도 충분히 디지털과 연결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선택입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변화하는 구조 속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이 기회는 이미 전국 곳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망설이기 전에 한 걸음이라도 먼저 내딛는 것. 그것이 결국 노후를 바꾸는 첫 시작이 될 것입니다. 햇살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내리지만 그 햇살을 맞을 준비는 각자 다르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퇴직 후 생계를 위해 노량진 자격증 학원으로 향했던 정우식 씨. 60대 중반의 나이에 하루 한 끼로 끼니를 때우며 반지하 방에서 추위를 견디고 눈물 젖은 책상 앞에 다시 앉아야 했던 그분의 인생은 어쩌면 우리 중 누구에게라도 닥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50대부터 차곡차곡 인생을 설계하며 정년 이후에도 소박한 공방을 운영하고 삶을 나누고 여유를 음미하며 83세 오늘을 평온하게 맞이하고 있는 문상호 씨. 그분의 이야기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조용히 말해주는 희망의 목소리입니다. 행복한 노후는 누군가의 특권이 아닙니다. 계획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이고 준비하면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우식 씨는 분명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문상호 씨는 조금 더 일찍부터 자신의 삶을 단단히 그려나갔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의 내 하루가 과연 내 노후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작은 정보 하나라도 더 알고 한 걸음이라도 먼저 움직이며 스스로의 삶을 다시 설계해보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10년 후 당신의 눈물을 고통이 아닌 감사의 눈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언제나 따뜻하고 단단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국민연금 63만 원 받으면서 병원비가 무서워 진통제만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 믿기시나요? 하루에 5천 원으로 버티는 68세 노인.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외로움도 배고픔도 아닙니다. 바로 내일 아플까 봐입니다. 여러분, 요즘 물가 오른 거 체감하고 계시죠? 밥 한 끼, 커피 한 잔 값도 부담스러운 세상입니다. 서울 근교에 사는 68세 이철민 어르신은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십니다. 하루 예산 5천 원, 병원은 마지막 카드라고 말하세요. 왜냐고요? 병원비가 하루 생활비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그래도 마음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현실은 매일이 눈치 싸움, 두려움, 고립의 연속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속에 이런 생각 품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돈 없으면 나이 들어서 사람답게 사는 것도 사치구나.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미 많은 분들이 하루 10,000원도 안 쓰면서도 정말 따뜻하고 행복한 노후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결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선 그 실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돈이 많지 않아도 고요하고 단단한 노후를 누릴 수 있는 법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이 바로 여러분 노후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순간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강북의 오래된 주택가, 그곳 반지하에 사는 이른둘의 윤동섭 씨는 요즘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담요를 걷습니다. 두꺼운 솜니불이 아니라 5년 전 구청에서 무료로 나눠준 얇은 회색 담요입니다. 온기를 품기엔 역부족이지만 그래도 그것 덮고 자면 마음이 좀 든다며 혼잣말을 합니다. 윤 씨는 연금 수령액이 월 74만 원입니다. 기초연금 55만 원에다 평생 막노동하며 쌓인 국민연금이 고작 19만 원. 거기서 월세 15만 원, 공과금 7만 원, 약값 5만 원, 휴대폰 요금 3만 원을 빼면 남는 돈은 고작 34만 원. 이걸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윤 씨는 요즘 물가가 무서워 장보기를 거의 끊었습니다.
라면 한 봉지 가격이 2,700원, 달걀 한 판이 8,000원 넘는 세상. 도저히 예전처럼 삼시세끼를 챙겨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에 한 끼만 먹습니다. 오후 4시쯤 허기를 참고 버티다 보리밥에 김치 아니면 남은 반찬 하나 꺼내 식사를 마칩니다. 고기요? 기억도 안 납니다. 냉장고에 들어있는 건 김치통 하나, 오래된 고추장통, 그리고 생수 한 병이 전부입니다. 가스비 아끼려 밥은 전기밥솥에 짓고 반찬은 거의 데우지 않고 찬 채로 먹습니다. 그나마 밥도 없는 날엔 뜨거운 물에 다시마 한 장 넣고 국처럼 마십니다. 그렇게라도 뱃속에 뭔가 들어가야 안 아프더라고. 몸이 조금씩 망가지고 있다는 걸 윤 씨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이가 시리고 무릎이 시큰거리며 가끔 가슴 쪽이 조여옵니다. 하지만 병원은 꿈도 못 꿉니다. 작년엔 감기로 응급실에 갔다가 39,000원 진료비를 내고 나오는 길에 이러다 병원비 때문에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병원은 정말 위급한 상황이 오기 전까진 안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매일 밤 종합 감기약 한 알에 진통제 반 알을 나눠 먹습니다. 그것도 할인마트에서 묶음으로 사둔 저렴한 약들입니다. 몸이 아프면 그냥 많이 자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좀 나아지니까. 외로움은 더 큰 문제입니다. 아내는 15년 전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딸은 결혼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윤 씨는 딸의 연락처도 모릅니다. 가끔 생각나 전화라도 걸고 싶은데 상대가 반가워하지 않을 거란 생각에 숫자 하나 눌러보지 못합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예전 일하던 공사장 동료들은 대부분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시다더군요. 가끔 구청에서 찾아오는 복지사 외에는 며칠간 사람 얼굴 한 번 못 볼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윤 씨는 일부러 시장에 가서 천천히 걷습니다. 누가 나한테 먼저 인사라도 해주면 그날은 참 고맙더라고요. 집안에는 전자제품도 거의 없습니다. 텔레비전은 18년 된 브라운관, 냉장고는 문이 반쯤 떨어져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도 가장 아끼는 건 라디오입니다. 오래된 손전등 겸용 라디오인데 낮에는 이걸로 클래식 음악이나 시사 라디오를 듣습니다. 외로움도 줄고 하루가 좀 빨리 가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옛날 시집을 빌려와 읽었습니다. 사람 냄새나는 단어들이 참 좋더라며 시 한 구절을 적어 벽에 붙여놨습니다. 늙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릴 때 그 소리를 듣는 마음으로 산다. 하지만 매달 말이 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전기세 고지서, 건강보험료, 가스비, 약국 영수증이 겹쳐 도착하는 그 시기. 지난달에는 전기요금이 예상보다 2만 원이나 더 나와 밤마다 형광등 하나만 켜고 생활했습니다. 가스비도 무서워서 찬물로 설거지하고 세수합니다. 그래도 냉기가 뼛속으로 파고드는 겨울엔 잠들기 전까지 뜨거운 물병을 품에 안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나은 편이요. 저 아래 반지하 사는 박 씨는 이불도 없이 지낸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눈가엔 고인 눈물을 닦지 못하셨습니다. 하루에 쓰는 돈은 평균 2,000원. 편의점에서 커피 하나 사 먹는 일도 사치입니다. 명절엔 차례 음식 대신 봉지밥과 김으로 혼자 식사를 합니다. 종교도 없지만 가끔 근처 교회를 지나가며 하루만 더 아프지 않게 해달라는 마음속 기도를 드립니다. 윤 씨는 어릴 때부터 가난했지만 지금처럼 무서운 적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나이 들면 가난도 무섭고 아픈 것도 무섭고 사람 그리운 게 더 무섭소. 이러한 삶을 사는 어르신은 윤동섭 씨만이 아닙니다. 그 같은 지역에 사는 74 김금자 할머니는 병원비가 아까워 무릎 연골이 다 닳을 때까지 파스를 붙이며 버티셨고 80 가까운 박만수 어르신은 고장난 보청기 대신 입모양을 읽으며 대화하려 애쓰십니다. 모두들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살아는 있지만 사는 게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고령층이 소득 부족, 의료 접근의 어려움, 정서적 고립 속에서 매일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윤 씨는 말합니다. 나는 그냥 오늘 하루를 넘기면 성공한 거요. 더도 덜도 바라지 않소. 오늘도 살아냈으니 다행인 거지. 그리고 다시 담요를 둘러 어깨를 감싸며 창문 너머 어둑한 하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남 아산 외곽 유유히 흐르는 둑길을 따라 걷다 보면 담쟁이 덩굴이 드리운 단층 주택 한 채가 보입니다. 그 집에는 올해 69의 남상복 씨가 살고 있습니다. 문을 열면 고소한 보리차 향과 함께 클래식 음악이 잔잔히 흘러나오고 창틀 위에는 자그마한 다육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그는 마당 한가운데 작은 평상에 앉아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의 기분은 해가 떠오를 때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남 씨는 27의 첫 사업 실패를 겪었습니다. 대전에서 식당을 열었다가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순식간에 빚더미에 앉았고 그 이후 30대 대부분을 막노동과 철거 현장 근로자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도 그는 하루에 1,000원씩이라도 무조건 저축하자는 원칙을 세우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당시엔 오로지 나이 들어 거리로 나앉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38부터는 건설 현장에서 현장 반장을 맡아 월급을 조금씩 올렸고 50이 되던 해엔 처음으로 조그마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를 전세로 얻었습니다. 전환점은 53이 되던 해 아내와 협의 이혼을 하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은 거의 다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로 빠져나갔고 남은 건 본인의 건강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내 노후만을 위한 삶을 설계했어요. 남 씨는 그 해부터 새로운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모든 소비는 연간 계획표를 짜서 예측 가능한 돈만 쓴다. 둘째, 건강을 절대 소홀히 하지 않는다. 셋째, 나에게 감정적 위로를 줄 수 있는 루틴을 만든다. 그는 월급의 30%를 국민연금 추가 납입에 20%는 청약저축과 노후 개인연금에 넣었습니다. 남은 돈은 생활비와 자기계발비로 나눴고 매년 정기적으로 한 권의 책을 사서 공부하거나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무료 강좌에 빠지지 않고 참여했습니다. 몸으로 돈 버는 직업이었지만 머리는 항상 움직이고 싶었어요. 59에 그는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됐습니다. 전세보증금 2,800만 원, 월 관리비 포함 월 20만 원. 이후에는 주말마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지역 어르신들의 독서 활동을 돕기 시작했고 80 넘은 어르신들 앞에서 시낭송을 하며 작은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감각은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족이죠. 지금 그는 다음과 같은 소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월 48만 원, 개인연금은 월 60만 원, 그리고 경로당 강사료와 임시직 자원활동비 등으로 월 10만 원가량의 추가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월 평균 지출은 약 80만 원. 식사는 주로 직접 요리한 잡곡밥과 계절 채소 중심이고 일주일에 한 번은 시장을 돌아다진 고기나 생선을 사서 냉동 보관해 둡니다. 식비가 줄어도 영양은 줄이지 말자는 게 원칙이에요. 무엇보다 감탄스러운 건 그의 인간관계 관리 방식입니다. 남 씨는 매달 둘째 주 토요일마다 소중한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는 날을 정해두고 오래 연락이 뜸했던 이들에게 손편지를 보냅니다. 문자도 전화도 아닌 손편지입니다. 사람은 디지털이 아닌 온기로 이어져야 한다고 믿어요. 이 편지는 1년에 30장을 넘고 그중 일부는 고등학교 동창이나 옛 직장 동료에게도 전달됩니다. 답장이 없어도 상관없다며 웃는 그는 이 작은 습관이 자신을 고립으로부터 지켜줬다고 말합니다. 건강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1시간 걷기, 일주일에 3번 맨손 체조, 한 달에 1번 정기검진. 식습관도 철저히 관리하며 무염일을 정해 짠 음식을 줄였고 음주와 흡연은 50대 초반에 완전히 끊었습니다. 최근 건강검진에선 의사가 50대 신체 나이를 가진 70대라는 말을 해주었다며 이불을 개면서 스스로 뿌듯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명절이나 생일이 와도 아쉬움이 없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는 경제적 지원을 바라지 않으며 오히려 자녀들이 과하게 챙기는 걸 경계합니다. 자식은 나의 노후 보험이 아닙니다. 서로 좋은 친구처럼 지내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래서인지 자녀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손주와는 손편지 교환을 통해 특별한 유대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남 씨는
매일 밤 자기 전 노트를 꺼내 하루 일과를 간단히 기록하고 작은 성찰의 글을 한 줄씩 적습니다. 오늘도 지혜롭게 살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짧은 답. 가끔은 그 안에 봄 냄새를 맡았고, 그래서 좋았다는 문장이 써 있기도 하고, 눈물은 흐르지 않아도 마음은 울었다는 시 같은 글이 적혀 있기도 합니다. 나는 내가 준비한 만큼만 산다. 내 노후는 누구 탓도 하지 않는다. 남상복 씨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루를 정리하죠. 내일도 오늘만큼만 살 수 있다면 나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고령층이 겪는 경제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고령자 생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가까이는 매달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들 중 다수가 말한 가장 큰 부담은 식비와 의료비였습니다. 특히 연금 외에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고령자일수록 이런 지출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은 현재 기준으로 47만 원 수준인데, 이는 평균 노후 생활비 기준으로 알려진 90만 원, 100만 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실제로 고령층의 30% 이상이 매달 가족의 지원 없이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고 하니 노후의 독립성과 불안정성 사이의 간극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해외에서는 이러한 고령층의 생활 안정에 있어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이 노후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 소재의 한 연구기관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연금 외에 정기적 수입이 존재하는 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평균 34%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일정한 소득원이 있을 경우 건강 악화 시 병원에 가는 결정이 늦춰지지 않아 조기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건강 유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조사 결과는 영국의 한 고령자 복지 연구소에서도 확인된 바 있는데, 이들은 노후 생활 안정의 핵심을 심리적 안정감에서 오는 자기 돌봄의 적극성이라고 요약했습니다. 그렇다면 관계와 고립 문제는 어떨까요? 국내외 대부분의 통계는 공통적으로 사회적 고립이 노후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합니다. 최근 국내 보고서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사람을 만나지 않는 고령자의 비율이 전체의 38%에 달하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연락할 사람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신체적 건강보다도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는 심리적 고립감이 생존 의지를 약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0년간 고립된 고령자의 사망률이 사회적으로 연결된 고령자보다 약 26%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로움에 그치지 않고 인지기능 저하와 우울증, 심혈관 질환 등의 실질적 건강 문제로도 이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통계입니다. 반면 위에서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소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감정적 연결을 위한 루틴을 형성한 고령자는 삶의 만족도가 확연히 높게 나타납니다. 특히 정기적인 봉사활동, 모임, 손편지 쓰기 또는 지역 커뮤니티 참여 등의 행동은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외 논문에서도 사회적 상호작용이 심리적 자원으로 기능하며 정서적 지지를 통한 자율성 회복이 노년기 삶의 주도권을 지켜주는 핵심 요소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건강 문제도 예외는 아닙니다. 국내 자료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절반 이상이 만성질환을 하나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중 70%는 매달 약값과 통원 치료비를 고정 지출로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실질 본인 부담금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로 인해 아파도 참는다는 고령층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적 치료를 어렵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더 큰 비용과 고통을 초래하게 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정기 검진과 꾸준한 운동, 식이관리 등을 실천하고 있는 고령자의 경우 의료비 지출이 평균적으로 연간 18% 이상 낮다는 해외 조사도 존재합니다.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한 가지입니다. 준비된 노후는 자산의 문제가 아니라 리듬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일정한 수입, 적정한 관계, 일상의 규칙과 관리가 만들어내는
안정된 삶의 구조가 고령자의 삶을 지탱하는 진짜 힘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불확실한 노후를 확실하게 바꾸는 것은 거대한 부나 운이 아니라 작은 실천의 반복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지금 누구든 시작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노후의 빈곤, 외로움, 건강 불안은 결코 개인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이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실천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정부, 그리고 제도적 장치의 유기적인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내의 여러 지자체들은 이러한 고령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실질적 프로그램들을 운영 중인데, 그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서울시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역 내 독거노인, 빈곤층, 중장년 1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과 생계의료주거 등의 긴급 지원을 제공하며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심리적 고립감도 줄여주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는 시니어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맞춤형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단순한 임시직 제공이 아니라 건강 상태, 생활 여건, 전직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매칭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들에게 주기적인 안전 확인과 생활지원사 연계 돌봄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에서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통해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가사정서 지원, 병원 동행 등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자체들의 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에서 노인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점차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복지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예컨대 전라북도 완주군은 세대공감 마을학교라는 이름으로 지역 어르신들과 청년들이 함께 농업을 배우고 공동체 활동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충청북도 제천시는 치매 안심마을을 조성해 고령자들의 사회적 단절을 막고 마을 전체가 돌봄의 주체가 되는 환경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설계된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은 고령화 사회의 복지 공백을 메우는데 점차 중요한 축이 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례를 노인 개인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에서도 한국과 유사한 노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선진적인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은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중심으로 고령자의 건강, 복지, 생활환경, 여가, 커뮤니티까지 통합관리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각 지역에 설치된 지역지원센터를 통해 개별 노인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서비스에 자동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노인을 단순히 복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지역의 구성원으로 존중한다는 철학이 중심에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세대혼합형 커뮤니티 하우징을 도입해 고령자와 청년, 중장년층이 한 공간에서 살아가며 서로의 역할을 나누는 생활 모델을 정착시켜가고 있으며, 미국 일부 주에서는 빌러지 마더리라는 이름으로 고령자 스스로가 운영하는 자치형 네트워크를 구축해 병원 동행, 약 배달, 취미 활동을 함께하는 방식으로 공동체 기반의 돌봄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핵심은 바로 지속 가능한 관계, 주체적 노후, 그리고 공공과 개인의 협력 구조입니다. 전문가들은 노후의 복지 정책은 시혜가 아니라 최소한의 권리로서 사회의 구조 속에 내장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도 이제는 연금이라는 경제적 최소장치 외에도 건강, 정서, 관계, 일상의 리듬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통합형 복지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개인도 자신의 삶에 책임을 가지고 동시에 사회는 그 책임을 지지해줄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니라 지금 가까운 동사무소에 연락해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거나 지역 복지관의 무료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낡은 이불 아래 따뜻한 꿈이 들고 작은 창 너머 희망이 걸린다. 사는 게 남루해도 사는 마음만은 고운이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두 사람 기억하시나요? 서울 반지하방에서 하루 2,000원으로 버티며 외로움과 병원비 앞에서 숨죽여 살아가는 윤동섭 어르신, 그리고 경기도 양평의 작은 집에서 스스로 준비한 삶으로
평온한 노후를 누리고 있는 유정혜 씨. 둘 다 많은 것을 가지진 않았지만 인생을 대하는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 분은 삶에 끌려가고 있었고 또 다른 분은 삶을 직접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노후, 이 두 분 중 누구의 모습이 되고 싶으신가요? 행복한 노후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스스로를 돌보고 관계를 맺고 작은 준비를 실천한다면 우리도 충분히 따뜻하고 당당한 노후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연습, 나를 위한 한 끼를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마음, 가까운 이에게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그 모든 것들이 모여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선 여러분을 위한 무료 프로그램과 따뜻한 손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일수록 먼저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행복한 노후는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길입니다. 오늘도 잘 살아내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내일이 지금보다 더 따뜻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부모 병원비 냈다고 세금 2천만 원이 나왔다고요? 하루에 500만 원 뽑았다고 세무조사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요즘 현실입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59세 이은경 씨는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위해 요양병원비 3,800만 원을 대신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2,100만 원 납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자식으로서 도운 게 죄인가요? 라는 이 씨의 말,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혹시라도 부모님께 병원비를 보내셨거나 자녀 결혼 자금으로 목돈을 주셨거나 형제끼리 잠깐 돈을 빌려준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은 그 모든 가족 간 거래가 세무조사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5월부터는 하루에 5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만 해도 AI가 추적합니다. 예전처럼 999만 원씩 쪼개서 뽑으면 괜찮다는 말, 이제는 오히려 더 위험한 행동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50대, 60대 부모님들이 자신도 모르게 증여세를 맞고 있습니다. 이미 공증 없이 돈을 주셨다면 이 영상이 아마 당신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끼리 돈 쓰는 게 뭐가 문제야라는 생각, 이제는 그게 가장 무서운 착각이 됐습니다. 내 돈을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을 보호하고 싶다면 오늘 영상 절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금천구에 거주하는 66세 유정열 씨는 올해 봄 아내와 함께 살던 반지하 월세방에서 홀로 나오게 되었다. 아내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거동이 어려웠고 최근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며 중증 요양이 필요하다는 병원의 진단을 받았다.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했지만 등급 판정은 한참 뒤에야 나올 예정이었고 당장 간병인이 붙는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요양병원 상담을 받았고 입원 초기 진료비와 시설 보증금으로 약 1,4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유 씨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다. 그는 국민연금으로 한 달에 70만 원 남짓을 받고 있었고 그것마저도 절반 이상은 아내 약값과 병원비로 매달 빠져나가고 있었다. 폐지를 줍거나 교회 노인 일자리로 받는 일일 2만 원짜리 알바가 전부였기에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갑자기 마련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결국 유 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외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평소 연락이 뜸했던 아들은 처음엔 부담스러워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상황을 듣고는 그럼 내가 엄마 병원비 보낼게요라며 아내 몰래 통장에 1,400만 원을 송금했다. 유 씨는 돈을 받자마자 다음날 요양병원에 바로 납부했고 아내는 며칠 뒤 무사히 입원했다. 모든 게 조심스럽고 감사한 마음뿐이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2달 뒤 유 씨는 국세청으로부터 등기 우편을 한 통 받았다. 귀하의 금융거래 중 고액 현금 입금이 확인되어 자금 출처 확인을 요청드립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는 아들의 돈을 받아
아내 병원비로 냈다는 사실이 무슨 문제가 되냐고 생각했다. 그러나 며칠 뒤 다시 받은 연락은 충격적이었다. 입금 내역이 증여로 간주되어 약 600만 원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세무서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다. 직계 가족 간 금전 거래라 하더라도 증빙이 없을 경우 증여로 간주됩니다. 차용증, 이자, 납부 기록, 계좌 용도 메모 등 법적으로 증빙 가능한 자료가 없으면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유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들이 아픈 엄마 병원비를 보낸 게 세금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통장에는 입금 내역과 병원 납부 기록이 명확히 있었지만 그 흐름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게 세무서의 입장이었다. 유 씨는 아들과 함께 세무서를 찾아가 다시 소명했지만 담당자의 설명은 달라지지 않았다. 자금이 귀하명의 계좌로 들어온 시점에서 귀하의 소득 또는 자산 증가로 간주되며 용도가 불분명하면 증여로 판단됩니다.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흐름, 공증 등 확실한 거래의 흔적이 없다면 고지 예정대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들은 답답한 듯 말했다. 이건 엄마 병원비고 아버지가 다시 저한테 갚으실 여력도 없어요. 그냥 도운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은 세법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유 씨는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자문을 구했다. 세무사는 현실적인 조언을 주었다. 병원비 영수증과 요양 등급 심사 자료, 통장 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같은 정황 증거를 최대한 정리해 보시고 차용증을 소급해서라도 작성해 제출해 보세요. 인정 여부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최소한 감면이나 이의 제기 기회는 생깁니다. 유 씨는 아들과 함께 자필로 차용증을 쓰고 문자 메시지 기록과 병원비 납부 자료를 모아 제출했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와 달랐다. 국세청은 거래의 전체 맥락은 이해되지만 법적 증빙 요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부 증여로 판단, 최종 고지 금액은 460만 원으로 정해졌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세금을 냈지만 유 씨는 자식에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뿐이었다. 내가 늙어서 병수발도 못하고 돈도 없어서 자식까지 세금 맞게 만들 줄은 몰랐지. 그는 며칠을 잠 못 이루고 울었다. 그 일 이후 유 씨는 어떤 금전 거래든 반드시 메모를 남긴다. 친구에게 5만 원을 빌려줘도 계좌 이체로 대여금이라 적고 자녀와의 통화 내용은 문자로 다시 남겨둔다. 가족 간 거래가 증여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마음이 아니라 흔적이 필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한 노인의 불운이 아니다. 2025년 현재 가족 간 금전 거래에 대한 세무 감시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하루 500만 원 이상 인출만 해도 AI 분석 시스템이 자동으로 거래 흐름을 추적하고 반복적인 패턴은 스미핑으로 간주되어 조사 대상이 된다. 특히 병원비, 결혼자금, 부동산 계약금 등 목적성 지출이라 하더라도 거래 구조가 불투명하면 고액 증여로 판정될 수 있다. 세무공무원 포상금 제도까지 도입되어 신고와 조사가 더 일상화되고 있다. 이제는 노후의 고통이 단지 경제적 부족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자식의 도움을 받아도 마음 편히 쓰지 못하고 세금 폭탄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다. 유정열 씨처럼 그저 배우자를 살리려던 마음이 결국 자식에게 세금 부담으로 되돌아오는 일이 결코 남의 일로 보이지 않는다. 돈을 준 것도 받은 것도 죄가 되지 않도록 이제는 가족끼리도 계약서를 써야 하는 세상이 되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거주하는 62세 고용찬 씨는 최근 아내와 함께 11박 12일간의 제주 한 달 살기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평생 토목회사를 운영하며 바쁘게 살아온 그는 60을 넘긴 후부터 진짜 나와 아내를 위한 인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었던 건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족 간 돈의 흐름 하나하나까지 계획하고 기록하는 습관, 바로 그것이 지금의 평온을 만든 핵심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25년 전부터 당뇨를 앓고 있었습니다. 관리가 잘 되어 큰 문제는 없었지만 언젠가는
의료비와 간병비가 많이 드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걸 그는 일찍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순이 되던 해 퇴직금을 받자마자 가장 먼저 가족 간 금전거래에 대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아들과 딸이 각각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부모님은 요양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그가 세무사에게 가장 먼저 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 어디까지가 안전합니까? 세무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랑은 감정으로 주시고 돈은 증거로 주셔야 합니다. 그 한마디에 고 씨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후 그는 아내와 자녀, 부모님에게 주는 모든 금전 거래를 계약서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딸이 결혼할 때 전셋집 자금으로 3천만 원을 보탰습니다. 그는 딸과 함께 차용증을 쓰고 공증 사무소에 가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딸은 아버지한테 이런 것도 받아야 해요? 라고 서운해했지만 고 씨는 단호했습니다. 지금은 미안할 수 있어도 나중엔 고마울 거다. 그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딸 부부가 부동산 계약으로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 고 씨가 보관해 두었던 공증 서류가 그대로 제출되어 증여세 없이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 씨는 직접 병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병원비 약 1,200만 원을 자신의 통장에서 직접 병원으로 이체했습니다. 통장 메모에는 어머니 요양병원 입원비 직접 납부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심지어 병원비와 약제비 내역도 스캔해서 클라우드에 따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세상이에요. 마음은 잊어도 기록은 남겨야 하니까요. 고 씨가 가장 공을 들인 건 아들과의 사업 자금 거래였습니다. 아들이 스타트업을 준비하며 고 씨에게 1억 원의 지원을 요청했을 때 그는 단순히 송금하는 대신 5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첫째, 자필로 된 차용증 작성. 둘째, 연이자 3.5% 명시. 셋째, 원금과 이자를 매월 30만 원씩 상환. 넷째, 상환 지연 시 유예 기간과 조건 설정. 다섯째, 거래 내역을 아내와도 공유. 아들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사업을 하며 고 씨의 원칙이 얼마나 필요한지 깨달았고 지금은 거래와 세금에 대한 모든 서류를 스스로 챙깁니다. 실제로 그 회사는 최근 투자 유치 과정에서 자금 출처에 대한 검증을 받았고 고 씨의 꼼꼼한 서류 덕분에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으며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는 주변의 시선도 있었지만 고 씨는 신념을 지켰습니다. 사랑은 입으로, 돈은 기록으로 남겨야 후회가 없습니다. 그의 말처럼 이 모든 준비는 시간이 지나며 가치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달 고 씨 부부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입원하게 되었지만 모든 병원비는 부부가 가입한 실손보험과 비상금 통장에서 자동으로 정산되었습니다. 딸은 요양차 제주에서 모시고 와 병간호를 도왔고 아들은 직접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예전처럼 다 정리해 놓으신 거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 말에 고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무너지는 순간에도 자신이 남긴 기록들이 자녀에게는 안심이 된다는 걸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서랍장에는 아직도 서류 처리 몇 권 있습니다. 가족 간 차용증, 상환 내역, 병원비 납부 기록, 카카오톡 대화 캡처, 보험 계약서까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엔 작은 종이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나는 내 가족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오해받지 않게 기록으로 증명하겠다. 이 이야기는 단지 돈을 잘 관리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을 증명할 줄 아는 사람이 남긴 발자국입니다. 그는 지금도 말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도 이 문서들이 내 마음을 대신해 줄 겁니다. 그게 내가 선택한 노후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두 사람의 인생은 매우 대조적이지만 우리 사회에 공통으로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바로 가족 간 금전 거래에도 증거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해외 복지 선진국의 노후 금융 연구에서는 노인층의 약 64%가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과 돈을 주고받은 경험이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은 차용증이나 이자, 거래 없이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진행됐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세무 분쟁은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미국의 한 노인복지재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가족 간 금전거래에 따른 증여세 분쟁은 전체 세무소송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70% 이상이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돈을 보낸 경우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202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세대의 증여세 관련 세무조사 비율은 5년 전 대비 2.4배 증가했으며 이 중 상당수는 병원비, 결혼자금, 창업지원 등 가족 간의 선의로 시작된 거래였습니다. 특히 올해 5월부터는 하루 500만 원 이상 현금을 인출할 경우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며 반복적인 인출 패턴은 스미핑이라는 AI 감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제도 강화에 대해 자금 세탁 방지와 세원 추적의 효율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소소한 가족 간 거래까지 잠재적 탈세로 보는 시선은 노인층에 과도한 불안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중 약 78%가 연금 외 다른 자산 없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들이 병원비나 돌봄 비용을 자녀에게 의존하게 될 경우 가구조 자체가 세무 위험을 안고 있는 셈입니다. 유럽연합의 고령자 금융안전 가이드라인에서는 가족 간 금전 거래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기록 기반의 상호 확인 절차를 둘 것과 자녀와 부모 간에도 법적 문서화를 습관화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기준은 이미 가족이라도 재정적 신뢰의 증거를 남기도록 움직이고 있으며 한국 역시 고령화와 맞물려 이러한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설득해야 할 시대다. 가족끼리라도 거래는 거래이고 사랑은 따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병원비, 결혼자금, 창업투자 등 자녀나 부모와 돈을 주고받는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기록을 남기고 흐름을 관리해야 합니다. 차용증 하나, 이체 내역 메모 하나가 수년 뒤 증여세 수백만 원을 막아주는 법적 방패가 될 수 있으며 그것이 곧 가족을 위한 책임 있는 태도가 됩니다. 이제는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는 말 대신 가족이니까 더 정확해야지라는 기준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앞서 본 두 사람의 인생을 갈랐던 가장 큰 이유가 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가족 간 금전거래로 인한 불안과 세무적 부담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비는 무엇일까요? 우선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금융 흐름의 투명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즉, 돈을 주고받는 순간부터 명확한 용도 메모를 남기고 자필 차용증을 작성하며 가능한 경우 공증까지 받아두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비나 요양비처럼 목적이 분명한 자금일 경우에는 자녀가 대신 내주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병원에 납부하거나 최소한 이체 내역의 치료비 납부와 같은 구체적인 메모를 남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 대상 무료 세무상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서울시 50플러스 재단과 서울노년복지센터에서는 매달 1회 세무법률 전문가와의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니어 금융문의 교육을 운영하며 가족 간 금전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 사기 예방 교육, 디지털 금융 사용법까지 포함한 실용적 프로그램을 시행 중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무료로 제공되며 지자체 복지관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 고령층을 위한 가족 간 금전거래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노인들이 자녀에게 돈을 줄 때 필요한 문서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제 분쟁 예방 효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에서도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가족 금융 분리 원칙을 기반으로 고령층 자산을 자녀가 대신 관리할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은 의무적으로 가족 자산관리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모 재산이 자녀 소득으로 간주되는 일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노인 보호를 위한 가족 간 신탁제도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거나 지원할 경우 전문기관의 공증을 거쳐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기록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각국은 가족 간 거래도 계약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감정이 아닌
증거 중심의 문화로 정책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며 이와 유사한 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가족끼리라도 남보다 더 꼼꼼하게 문서를 남기고 지자체나 복지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상담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러한 준비는 자녀나 부모가 서로를 불신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책임 있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점입니다. 사랑한다면 지켜줘야 하고 지켜주기 위해선 기록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가까운 복지관에 상담을 신청해 보거나 평소 가족 간 돈을 주고받을 때 한 줄의 메모라도 남기는 연습을 시작해 보는 것이 내 가족을 위한 가장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은 잠시 남지만 사랑은 오래 기억되고 기억은 문서보다 약하고 기록은 마음보다 깊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 두 사람 기억하시나요? 한 사람은 아픈 아내를 위해 병원비를 냈지만 단 한 장의 차용증 없이 가족을 도운 그 마음이 결국 세무조사의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자식에게 미안해하며 밤마다 뒤척이던 그날들, 그는 그저 아버지로서의 도리를 다했을 뿐이었습니다. 반면 또 한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늘 기록을 남겼습니다. 공증된 차용증, 명확한 이체 메모, 자녀와 나눈 약속을 종이에 담았고 그 덕분에 자녀는 불안하지 않았고 그는 자신 있게 병원 문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떠나도 이 기록들이 내 사랑을 대신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가족과의 거래에 한 줄의 메모를 남기고 마음만큼 정리된 흔적을 남긴다면 그 작은 행동이 앞으로 우리를 지켜줄 가장 강한 울타리가 될 겁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하지만 가족이라서 더 조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아프지 않게, 억울하지 않게 사랑한 만큼 지켜주기 위해 지금부터 우리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부디 여러분의 노후가 눈물 아닌 미소로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미소는 지금 여러분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언제나 따뜻하고 안전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